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대규모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발표를 전하며 가자지구 2대 도시인 칸 유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상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칸 유니스에서 재결집을 시도하는 걸 막기 위해 재공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올해 초 칸 유니스에서 몇 주간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펼친 뒤 하마스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이곳에서 철수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칸 유니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재개되면 식수 공급 중단 등 현지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테러군을 파괴하는 단계를 끝내기 위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들의 잔당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미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 판결 뒤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를 훼손하고 미국인들에게 끔찍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엔 왕이 없다는 원칙의 기초에 설립됐다면서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이 판단토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한 대선 면책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토록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대법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가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해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바이든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2%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실시된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49% 대 43%로 바이든 전 대통령에 앞섰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어젯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사고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젯밤 9시 27분쯤 6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친 뒤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시민 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은 병원에 이송 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운전자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버스 회사 기사로 40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운전자 아내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초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해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늘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교황청과 가톨릭 신도가 다수인 필리핀의 관계 75년 만에 처음으로 이날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리거 대주교가 필리핀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BOE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 등을 상대로 최소 4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와 땅굴 기술 등을 제공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1일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사일이 평양 인근에 떨어진 점 등을 들어 북한의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 등을 상대로 최소 4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와 땅굴 기술 등을 제공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미국 법원에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은 당시 공격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며 이들 나라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는 네타의 유족과 함께 다른 희생자와 가족, 부상자 등 총 13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송인단 130명은 북한 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이번 소송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내 테러 공격과 연계된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단체를 지원하고 10월 7일 공격에선 물질과 재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이 다량으로 사용된 사실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송인단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북한산 무기를 대량으로 회수한 사실과 하마스가 10월 7일 공격에서 사용된 대전차 로켓을 만들기 위해 F-7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마스의 F-7이 북한산이라고 밝힌 한국 국정원의 발표도 소장에 담았습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후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BOA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배상금 10억 달러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이 피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니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지난해 말 BOA에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의 책임을 물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한 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의 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북한에 대한 다른 소송인단의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손해배상 판결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논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벼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이 제기한 소송과 적군파 사건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북러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러시아 외무부 차관의 발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백악관은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절박함과 지난 2년간 러시아가 지불한 막대한 전략적 비용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고립돼 있으며 필사적으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무모한 행동을 삼가고 외교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25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한반도와 영내 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기대했거나 계획했던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면서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국무부 산하 가짜뉴스 대응 조직인 글로벌 관여센터는 허위 정보와 관련해 허위 정보는 크렘린궁의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무기 중 하나라면서 진실이 크렘린궁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정보기관은 거짓을 퍼뜨리고 불화를 조장하는 뉴스 매체를 가장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 정보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군사행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라며 러시아는 이러한 악의적인 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범과 글로벌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앞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이 조약은 당연히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는 매우 기만적이며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Of course that's a threat to South Korea. Of course it's a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people.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인 지난달 25일 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의 핵개발 역시 미국의 위협 탓으로 돌린 것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관리들은 반복적이며 공개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의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일종의 생존 수단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방면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현재 상황을 거짓말로 꾸며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정권 유지라고 봅니다. 정권을 유지하면서 또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이런 큰 보상을, 금전적인 보상을 착취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지난달 25일 백서를 발간하고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미국이 벌인 침략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백서에서 미국이 저지른 사륙 만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24만 7,870명, 납치자 91만 1,790명, 행방불명자 39만 1,740여 명을 비롯해 총 506만 77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명피해액 26조 1,688억 달러를 포함해 총 78조 2,037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개발 역시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 공갈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을 긴장 격화 일로로 치닫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비린 죄악의 역사는 절대로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보복 열기는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념관에 따르면 한국군 피해자는 전사자 13만 7,899명을 포함해 총 62만 1,479명에 달했고 민간인 사망자는 24만여 명, 양민학살로 숨진 사람은 12만 8천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 30만 명이 넘어 총 99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은 10만여 명에 달하고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납북됐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민간인은 516명에 달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도 36,591명에 달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은 1일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사일이 평양 인근에 떨어진 점 등을 들어 북한의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사일 총국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신형 미사일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 발사는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 결과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총국은 화성포-11다-4.5의 250km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 확정을 위한 시험 발사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보도가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각각 발사했다고 주장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가 한국군이 분석한 600여 킬로미터, 120여 킬로미터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1일 새벽 황해남도 장현에서 동북방향으로 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의 경우 동해상인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 탄착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북한이 주장한 사거리대로라면 내륙에 떨어져야 합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이 90km 날아갔다고 밝힌 두 번째 미사일은 평양시 북쪽 지역에 민가가 없는 야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탄두 무게가 4.5톤이나 되는 미사일을 내륙에 떨어지게 하는 시험 발사를 한다는 게 비성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준 실장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90km와 500km를 같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저희가 탐지한 방향으로 보면 둘 다 내륙에 떨어진 겁니다. 내륙에 시험 발사를 하는 곳은 아마 찾아보기가 힘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지난 1일 평양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 수뇌부가 집결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의 나흘째 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분 박사는 당 전원회의 기간 중 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사일이 잘못 날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참가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시험도 아니고 초기 단계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양 쪽에 육상에다 탄착군을 형성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바다에 탄착군 형성하거든요. 이와 함께 북한은 2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 사실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하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또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무기시험을 대내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에도 다탄두 분리와 유도 조정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튿날 노동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성준 실장은 북한은 선전선동을 하는데 능한 국가라며 그들의 주장이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속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1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을 때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불리는 화성 11형 미사일로 추정했고 이 중 사거리가 짧은 한 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필요로 하는 고도에 올라가지 못했다며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화성 11형의 개량형인 화성 11형 달을 또다시 탄두 중량을 늘려 만든 또 다른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3월 KN-23 개량형을 발사하고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 탄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량과 크기를 더 키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5톤까지 탑재 가능한 미사일에 4.5톤 탄두를 실으려면 추진체를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심화한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달성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화성 11형 다는 화성 11형 기본형보다 사거리가 200km에서 300km 정도 길고 미사일 크기도 크지만 4.5톤 탄두를 싣고 500km를 무리 없이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북한이 탄두 중량 4.5톤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한국의 현무 4 미사일을 모방해 신형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진지하게 고중량 탄두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현무 4와 5처럼 뒤에 부스터 부분을 붙여가지고 연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화성 11 달을 개조해가지고 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결국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기체계인 거예요.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미사일 사거리와 발사 방향만으로 북한의 주장을 기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4.5톤 탄두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핵탄두 외에도 재래식 초대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전술적 선택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4.5톤 탄도미사일은 한국 내 지하 핵심 시설을 겨냥한 무기체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KN-23 계열의 지상 목표물의 어떤 정밀 타격이 주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은 한국 내 지하 벙커, 지휘통제소, 파괴 및 무력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추측을 하게 돼요.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달 중 250km 사거리로 하는 추가 시험을 예고했고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도 검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 최전방 지역에서 약 6년 만에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육군은 오늘 군사 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6문과 차륜형 자주포 6문을 동원해 실탄 140여 발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따른 훈련 정상화 조치로 이로써 보다 실전적인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부대별 일정에 따라 최전방 지역 포사격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등 아태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방지하며 위험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과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지난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파트너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75주년 정상회의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과 미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have 4 partners from the Indo-Pacific coming to the NATO summit, as they have for the last 3 year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Korea.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이자 인식이라며 점점 더 많은 유럽의 파트너들이 지구 반바퀴 너머의 아시아의 도전 과제들이 자기들에게도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파트너들도 지구 반바퀴 너머 유럽의 도전 과제들이 자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아시아의 파트너들은 침략을 방치하면 모든 곳에서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재적 공격자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면책을 누린다는 것을 보면 세계의 다른 곳에서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과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So we now have, and of course we have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at's evolved as well as with Iran.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진전했으며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유럽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that has profound repercussions for Europe. When unfortunately you have China making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불행히도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투자를 해 러시아가 침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수입하는 공작기계의 70%, 초소형 전자기기의 90%가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와 수출 통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위 산업 기반에 의해 탱크, 군수품, 미사일 생산도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유럽의 동맹들과 아시아의 동맹들 사이에 경계를 허무는 것을 의도적으로 정책의 일부로 삼았다라며 목적에 따라 개별 도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연합을 구축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유럽과 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들은 접근 방식이 수렴되고 도전에 대한 공동인식과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밖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75년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안보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처음 초청했고 이후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달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과 체결한 미한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가 양국 간 정보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정보당국자는 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새로운 MOU를 통해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한국 외교부의 정보 관계자들은 북한과 같은 공동의 위협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을 공유하고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정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기관은 MOU를 통해 외교에 정보 지원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개 정보를 활용해 정책 입안자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향후 양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보 협력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브렛 홈그랜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와 박장호 한국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한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한 외교당국은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분야 교류, 협력 제도와 필요성을 공유해왔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올 초부터 진행해왔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정보당국이 다양한 영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석 기술을 고려하고 역량 강화 협력을 개진해 나가는 한편 공동 정세 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월 외교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 추진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미 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핵무장론에 대해 워싱턴의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추구가 한국의 위상과 미한 동맹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경고와 영내 핵전쟁 위협이 커지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이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29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몇 차례의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했는데요. 북한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특히 러시아와 방어 안보 조약을 체결한 후에 말이죠.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할까요? Well, they've got a lot of options. As we've seen over recent months, North Korea has stepped up 북한은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달간 봐온 것처럼 북한은 두 가지 도발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과 순항미사일 시험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향후 추가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잠재적으로 중앙태평양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역량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개별 기동 다탄두 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며칠 전에 시험은 실패한 것 같지만요. 북한이 이런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시험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합니다. 7년 만에 한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미국 F-22 랩터 전투기가 한반도에 출격했는데요. 일각에선 이 같은 무력 시위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긴장을 관리해야 할까요? There are three reasons for doing military drills. One is to prepare for Korean-American cooperation.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 적을 억제하는 것이고, 셋째는 군이 준비돼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이 계속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훈련을 강화하든 축소하든 급격하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원할 때 그는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보게 될 겁니다. 북한은 다탄두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시험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실패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세요? I think from the videos that we've seen, the South Korean narrative is probably closer to the truth than the North Korean narrative. That said, 영상으로 보면 한국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보다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즉 모든 시험은 비록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파손되는 실패한 시험이라도 시험자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비록 발사가 실패했더라도 미사일 파손에서 중요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얻었을 겁니다. 즉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표적에 대한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MIRV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배치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MIRV 머브 기술은 얼마나 정교한가요? 한국엔 어떤 위협을 가하죠?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So, first of all, most missiles are hypersonic. Ballistic missiles, ICBMs, those go above Mach 5. 우선 모든 미사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사일이 극초음속입니다.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은 극초음속의 임계점인 마하 5 이상의 속도입니다. MIRV 기술은 이제 거의 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 온 기술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이어 소련에서 개발됐죠.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런 위협들을 무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위협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화된 탄도미사일 역량과 점점 더 발전하는 순항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무기 제조 역량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느리지만 꾸준히 한국과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은 현재 주일 미군 사령관을 더 고위급으로 격상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방금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김정은과 민간 원자력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인정했죠. 일각에선 최근에 이런 동향이 한국의 핵 개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핵 보유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핵 보유 의지를 억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Well, whether you're talking about an individual or a country, everybody has desires.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나 유혹을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자멸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현재의 방어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아무도 NPT 탈퇴가 한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관계와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미한 동맹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선 안 됩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를 추구하고 미국 억제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또 한국이 북한과 이란이 겪었던 배척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생각입니다. 그 욕망은 이해합니다. 정치 시즌이면 정치인들은 강경한 발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말이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분 다 오랫동안 미국 정부에서 일하셨는데요. 한국의 핵 개발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란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영내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까요? So, it's hard to say. It's hard to predict the future, of course, and that's a decision that a future president would make. 미래를 예측해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내릴 결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간다면요.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했던 결정을 변경하는 데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나토에서 볼 수 있는 핵 부담 분담이 한국에서 이뤄지는 데도 열려 있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겁니다.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 강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는 억지력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요. 저는 이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영내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선 그 생각에 열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단계의 조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NPT가 자살 조약은 아닙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 수용했던 이 동맹에 대한 선택적 핵 확산이냐 아니면 동아시아 정부에서 핵전쟁 가능성 증가냐의 차이라면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는 나쁜 선택지만 놓여있는 상황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모두에 가용한 덜 최악인 선택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So I've agreed with Mr. Peters on almost everything we've said so far, but on this point I have a 저는 different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의 모든 것에 피터스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는 견해가 다른데요. 우선 역사적으로 1970년 NPT가 도입되고 발효된 이래로 우리는 동맹이 이 길로 나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토에서 다양한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앞서 말했던 군사훈련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것은 군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토의 핵 공유 협정이 실제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주로 미국의 약속에 대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정치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토에서 이를 바꾸기는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성에 근거해서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최선의 이유는 아닙니다. The reason why the NATO nuclear component is seen as a political tool as opposed to a 나토의 핵무기가 군사적 무기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여겨지는 이유는 유럽에서 우리의 핵 전력이 너무 축소돼 1970년대에 희미한 흔적에 지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974년에 무기고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 효용성만 있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작아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병력, 핵탄두 수를 늘리면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 수 있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 대해 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잠재적 핵 역량을 갖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민간 핵협정을 미국과 맺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과 같은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가 필요할 때 빨리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죠. I spent more than 2 years leading the negotiation of the 123 agreement, the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저는 한국과의 민간 원자력 협상을 2년 이상 이끌었는데요. 한국이 말한 목표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일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그와 관련한 정치적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이 지난 74년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워싱턴에서의 합의가 국가 안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국 지도부가 그것을 의심하고 그런 의심을 국민들에게 전한다면 한국 방어가 훼손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 집권 여당 당대표의 선거에 출마한 한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추진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위 정치인은 미국이 뉴욕과 서울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인 67%가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는 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Look, as I've said, I am not at this point a believer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its own. 말씀드린 것처럼 전 현재로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걸 지지하는 건데요. 부분적으로는 억지력을 위해, 부분적으로는 한국 정치권과 지도부를 안심시켜 그들이 독자 핵무장의 길로 갈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핵무기를 군사적 전쟁 무기만큼이나 정치적인 무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비록 미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미국인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한국 핵무장을 피할 수 있다면 전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I'll look carefully at the opinion survey and the way they ask the question. There's good reason to be skeptical about public opinion. 먼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론조사와 질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와 여론조사의 목적에 대해 회의적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질문이 당신은 핵무기를 갖고 싶나요? 라면 그건 마치 새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갖고 싶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질문이 당신은 새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갖고 싶나요? 단 집을 포기한다면요? 라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여론조사를 보고 싶은데요. 미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데도 한국 핵무장을 원하나요? 아니면 더 도발적으로 당신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왕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도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나요? 라고요. 그건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한국 일부 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영김 하원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킴 하원 의원은 1일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적들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현은 이날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 의원단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가고 있으며 미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을 영내 필수적인 파트너로 여기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을 핵심 동맹이자 중요한 파트너로 이해하고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한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과 경제 및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양국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태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한국 의원단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 의회 내 지지는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 동맹은 미국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굳건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영킴 의원과 아미베라 의원 등 미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지난달 26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워싱턴 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박미중 느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조의 관심도와 관련해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이 전혀 워싱턴에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서울에서 생각한 것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다며 서울에 있으면 상황이 긴박한데 워싱턴은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가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타이완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시야에서 사라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지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좀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겠다며 각 의원이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위로 끌어올려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FUA는 영킴 의원과 베레 의원 외에도 한국 의원단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및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실에도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킴 의원은 이를 미 폭스뉴스에 올린 한반도 안보 관련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북한을 방관한다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압박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증진하며 너무 늦기 전에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UA는 국무부의 한국 의원단 발언과 영킴 의원의 이번 기고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전 영역에 걸친 양국 협력을 확대 및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제재와 억지력 강화 조치를 병행하는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하원 외교위 인태 담당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대화와 더 나은 길로 가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결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억지력을 배가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a'am, we'll never take off the table the fact that the door to dialogue and a better path remains open, bu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I think. 아울러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3자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러시아가 대북 결의 위반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부당하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일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t violating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and all those allegations that come out, they are not. 이날 7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네벤자 대사는 러시아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기 직전인 지난 4월 말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을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보고서는 영국, 일본, 한국 출신의 전문가 패널 위원 3명이 작성했고 탄도미사일 관련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이 사치품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수 보호 차량이라면서 북한 지도자에겐 그러한 보호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을 해체한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특정 국가의 부추김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We wish the panel of experts didn't involve into politics. Based on encouragement.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우리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는 유엔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정해진 시한이 없고 재검토 조항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한 국가에 끝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불공평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미국 국무부의 네벤자 대사의 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네벤자 대사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낮은 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B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며 2023년 12월 말부터 러시아군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에서 조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 40발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late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have fired more than 40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procured from the DPRK in violation. 또한 2023년 9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10,000개 이상의 컨테이너, 즉 26만 톤에 달하는 군수품 혹은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며 이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유류 거래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사안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백톨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7월 2일 미국의 제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민권 법안에 서명합니다. 이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폐지와 흑백 간의 고용차별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은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종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권법은 곧 백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노한 백인들이 흑인 교회를 불태우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한때 공권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인 단체들이 민권법에 반발해 인종차별 정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566년 7월 2일 16세기 프랑스의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503년 프랑스 남부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후 몽펠레 대학에서 의학과 천문학을 공부합니다. 1554년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살롱에 정착해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의 사망을 포함해 수많은 예언을 했고 그러한 예언이 맞아떨어져 예언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 예언서 세기들이라는 책을 발행했습니다. 사행시 형태로 쓰여진 이 예언서에는 이후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이 예언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임종 하루 전날 해가 떠도 나는 깨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마지막 예언을 남긴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자신의 예언대로 1566년 7월 2일 생을 마감합니다.